대해서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5년 상반기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는 민족종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출범한 정부 앞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대단히 많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남북 간의 문제 또한 매우 중차대한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종교는 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자는 것이 오늘 학술대회의 취지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하 회장님을 모시고 대회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영하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의회는 민족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교정하고 민족종교 교단 간의 친목을 증진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민족종교 위상과 역할을 꾸준히 제고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이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민족종교의 성각자들과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교단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의 행사를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4년 우리는 가사로 본 한국 민족종교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여러 학자들은 홍익인간을 시원으로 하는 결의어를 바탕으로 창립된 한국의 민족종교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인 가사로 교리와 사상을 전하는 독특한 면을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민족종교가 종교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 매우 뜻깊은 학술의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족종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로 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 한국의 민족종교는 개별 종단별로도 평화적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차원에서도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남북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민족종교인들이 남북 문제 해결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난 40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남과 북은 대립과 반목을 지속하면서 분단이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냉각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함께 남북 문제에도 훈풍이 도는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어 대립과 갈등보다는 평화적 공존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족종교가 어떤 역사를 써왔고 또 어떤 역사를 담당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술대의 주제 강연을 맡아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영훈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주제 발표를 해주실 네 분의 발표자와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신 민족종교 지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이권재 이사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한국민족종교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하 회장님과 민족종교 지도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민족종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는 저희 계리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도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듯 경청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리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도덕성 회복, 생명사랑, 자연보호, 평화수호 등의 덕목을 가지고 민족 평화통일 완수와 세계평화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입니다. 여기 계신 민족종교 지도자 여러분과 학술위원 여러분의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뜨거운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희 계리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도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2025년 상반기 한국민족종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상생과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부 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먼저 분단체제 극복 과제와 통일민족주의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영훈 명예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고 이어서 4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토론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정영훈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영훈입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제가 한 39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학술회의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하 회장님, 이해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주제가 그 민족종교의 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내부에도 민족주의를 불편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게 뭐냐? 민족이 아닌 다른 정체성에 기반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세력들. 이걸 우리는 탈민족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거기 개인주의, 계급주의, 세계주의, 보편주의, 국가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사대주의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왜 이 분단 상황이 왜 72년간 지속돼야 되느냐? 해방부터 따지면 80년, 휴전 이후로 따지면 72년간 지속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외세의 책임을 일단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분단은 외세가 시작했죠. 미소가 자기들의 이익을 말하자면 둘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리하는 타협으로서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38선 내에 여러 극단 세력들이 말하자면 그 상황을 분단으로 끌고 갔고 전쟁을 끌고 갔고 그 이후에 냉전 상황이 이제
그 70년 이상 계속됐고 그렇죠? 그런데 분단 체제가 72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 그것은 외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예로 6.25 사변은 건 한반도에서 미국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 내부에 그 충돌이 났죠. 전쟁으로 갔죠.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대탕트라 해가지고 미소가 이 말하자면 그 화해 무드로 가잖아요. 화해 무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긴장은 더 심해졌어요. 남북의 긴장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분단 상태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의 본질은 무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분단 체제가 72년간 지속되는 책임을 외세에는 물을 수 없다. 내부의 원인이 있다라는 우리 결론을 도달하게 되고요. 그 내부의 원인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리 가기 전에 38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첫 줄부터 분단 체제 본질과 성격, 의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거기 그 11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단 체제 본질이 뭐냐, 그 의의가 뭐냐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요약하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분단 상황을 당연시하고 바람직스럽게 여기는 힘이 그를 타파하고자 하는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 이득을 보거나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분단은 이건 세계 체제, 미소 냉전. 그게 저 남북의 분단으로 가고 그게 국내적인 말하자면 보수 진보 사이에 뭐 어쩌면 그 뭐 빨갱이 그 공격도 하고 그렇게 세계 체제에서 한반도 체제로 그래서 국내 체제로 그 힘의 방향이 이게 이전이 되면서 말하자면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일단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는 세계 체제와는 상관없이 내부의 문제에 의해서 됐다. 단순해서 관설이면 분단을 주도하고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남과 북을 장악을 하면서 남과 북의 국가를 사유화했어요. 남과 북의 국가를 사유화했어요. 그리고 그 사유화한 국가 권력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전략입니다. 적대적 공생. 적대적 공생은 뭐냐? 이거는 겉으로는 서로를 적대하는 듯하지만 내막적으로는 서로 간에 존재 이유를 제공을 하면서 이 대립 국면을 내부의 어떤 그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게 적대적 공생이죠. 이런 현상이 이게 지속돼 왔다. 그 북한에서 핵 개발한 게 이게 어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쪽에서 원조를 하겠다 안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북한 그 어떤 권력의 유지 강화 이것이 북쪽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에서 남쪽도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남쪽에서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이러한 해체가 재작년 말이죠. 벌써 재작년 말에 북쪽에서는 민족력이 더 이상 하지 마라. 남과 북의 관계는 이건 그 적대 관계다. 그래 규정을 하고 모든 저 남쪽과의 이 소통 채널을 다 단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서로 그 비방 방송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한 건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남쪽의 분단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남쪽에 아까 적대적 공생과 국가 사유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죠. 또 중요한 게 남과 북에는 분단 이후에 분단 상황에 말하자면 이익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단 기득권 세력들이 남과 북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남과 북에
이런 세력들은 어떻게든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과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 유리한 그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거기 분단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는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왜 이게 72년간 지속되느냐? 분단 기득권 카르텔 남쪽에서는 이제 그 권위주의 권력이 이제 뭐 제가 보기에 다시 정권을 잡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그러면 이 권력에 의해서 분단 권력에 의해서 양성이 되고 또 분단 권력과 이해관계가 같이 한 여러 방면의 분단 기득권 세력들. 거긴 뭐 대표적으로 이번 국면에서 이번에 저 촛불항쟁 국면에서 부각된 게 그 군대와 또 검찰과 언론과 또는 그 재벌과 또는 그 이제 보수적인 지식인 정치인 그룹들 이 그룹들이 남쪽에서는 이 말하자면 분단 체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화시키는 데에 재생산하는 데에 기여를 한 그런 그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 북쪽도 마찬가지죠. 북쪽도. 근데 북쪽은 그 그룹이 계속 그 이어져 오면서 북쪽의 국가를 계속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경우는. 그런데 남쪽의 경우는 하나의 지금 변화의 조짐이 크게 보이는 거죠. 남쪽에는. 그래서 이게 북쪽에서는 그 이제 더 이상 민족 소리를 하지 마라. 두 개의 적대 국가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북쪽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또 하나의 공동 운명을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를 통해서 그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 또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로 이것을 전환시켜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동학천도교의 남북교류와 민족통일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임형진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민족종교의 남북통일 관련된 학술대회에 와서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동학천도교의 그 소위 그 남북교류와 그 민족운동 또는 통일운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간략하게나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천도교의 통일론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뭐 그 한마디로 그걸 정의해 보자면은 구동존이 이른바 다른 것은 약간 좀 멀리 제껴놓고 같은 것만을 서로 모색하자. 일단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같은 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자. 그래서 좀 더욱더 친숙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구동존이 통일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동존이 통일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통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동학천도교, 특히 이제 천도교죠. 천도교가 남북교류한 것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뭐 책에는 좀 장황하게 써놨을 때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방 이후에 그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동학천도교는 교종쌍존론에 입각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교종쌍존론은 즉 종교와 정치의 영역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발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동학천도교라는 이 종교는 지극히 현세지향적인 종교잖아요. 내세관보다.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뭐 천당 간다, 뭐 극락왕생한다 이게 아니에요. 동학천도교는 지금 현실에서 이 살아있는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뭐 많게 보면은 동학은 164년 전에 창도돼갖고 지금까지 근 1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나왔어요. 뭐 아마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도 이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됐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그리고 또 항일운동 이 시절에 그 희생되신 분들의 숫자를 따지면은 1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희생당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참 왜곡된 거 생각하면 뭐 물론 뭐 동학 천도교만 그런 건 아니죠. 민족 종교 모두가 다 역사에서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습니다만은 하여간 해방 이후에 이 동학 천도교는 그 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을 복당시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천도교 청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도교 청우당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제 3.1혁명을 주도하시다가 이 민족대표 33인 대표 중에 대표로다가 서명하시고선 일제에 끌려가서 서대문 용무에서 고문당하시잖아요. 고문당하시 결국 이제 옥사하시는 거거든요. 뭐 병환이 깊어지시니까 일본이 이 서대문 용무에서 죽으면 안 된다 해서 병보소보다 내놓긴 했지만 내놓자마자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암 손병희 선생은 옥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옥사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병희 선생이 가장 주목하고 또 그 기대를 걸었던 것은 청년단체였어요. 그 청년단체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 청년단체가 모태가 돼갖고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일제시대 때 천도교가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정당은 종교 역할은 천도교 뭐 총부, 중앙총부 지금도 있죠. 중앙총부가 종교 역할은 담당하고 정의 역할은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정쌍전, 그러니까 교와 정이 같이 발전하는 이런 논리가 바로 이제 천도교의 기본 이념이에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이 천도교 청우당이 이제 말하자면 농민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또 뭐 그 많은 뭐 여러분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60만세 운동 또는 뭐 멸해기도 운동 같은 거를 일제 시대 때 했던 거예요. 또 문화운동 차원에서 개벽지라든가 또 유명한 어린이운동 같은 거 이런 걸 천도교 청우당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제 눈에 가시다 보니까 1930년대 말에는 해산시켰어요. 강제로다가. 그래서 이제 없어졌다가 해방된 다음에 복당이 됩니다. 천도교 세력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있었어 갖고 복당이 되고 남쪽에서 복당이 되고 분단됐으니까 해방은 됐지만 분단됐잖아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다 따로따로 복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북쪽에서 청우당이 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있다면 여기 있는 대로 신탁통치 반대 투쟁에 천도교 청우당이 앞장섭니다. 그때 물론 뭐 우리가 기억하는 쟁쟁한 독립지사들 백범 김구라든가 몽양 여운형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했지만 천도교 청우당도 여기 적극 참여를 했고 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실패하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잖아요. 근데 그 좌우합작 운동에서도 또 천도교 청우당은 적극 참여를 합니다. 또 좌우합작 운동마저도 좌절되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다라고 해서 이제 남한 지역만 총선거가 유엔에서 결의를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그 가능한 지역만 그러면 정권 만들려고 우리가 독립운동했냐라고 하면서 독립지사들이 남북협상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백범 김구를 비롯한 우사 김규식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북행을 해서 평양에 가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만 간 게 아니고 남쪽의 천도교 청우당 대표들도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많이 참여했어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남북 협상이 열렸던 모란봉 극장이 평양에 제가 이거 직접 가서 찍어본 겁니다. 모란봉 극장인데 그때 이분이 바로 최동호 선생입니다. 최동호 선생. 임시정부의 법무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다시 법무부 장관이죠. 그 하셨던 최동호 선생이 이제 천도교 청우당을 대표해서 여기 가셔갖고 이 모란봉 극장에서 성명서 낭독하시는 사진이에요. 이거 북한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찍어갖고 온 건데 하여간 이렇게 남북 협상에도 참여를 했죠. 그러나 이 남쪽에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또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김일성 정권이 외세와 결탁된 세력들에서 결국 정권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집권하자마자 눈에 가시였던 정당이 천도교 청우당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눈에 가시였던 거는 자신이 정권 만드는데 반대도 했지만 특별히 천도교 청우당 노선, 그러니까 천도교가 임시정부 만들 때 이승만을 탄핵했잖아요. 그 상위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탄핵된단 말이에요, 이승만이요. 근데 그때 천도교 대표들이 열렬히 그 탄핵을 찬성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승만은 천도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집권하자마자 천도교 청우당을 해산시킵니다. 이건 좌파 정당이다. 공산당과 언제든지 내통할 수 있는 정당이다 해서 가장 먼저 해산당하는 정당이 그래서 천도교 청우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쪽에서는 천도교 청우당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북쪽에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천도교 청우당이. 그리고 북쪽의 교세는요. 여기 그
종교 활동이 남쪽보다는 활발했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동학혁명이 이제 남쪽에서 주로 일어났잖아요. 특히 이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경상도라든가 충청도, 강원도 뭐 다 일어났지만 남쪽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다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남쪽에는 동학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 북쪽에다가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해도하고 평안도에 이제 동학혁명 이후에 그쪽은 이제 동학도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학도들이 이제 일제 시대에도 그 동학도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3.1운동 당시에도 그 3월 1일 날, 3.1혁명이 일어났던 그 3월 1일 날, 그 서울과 5군데,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5군데 도시에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벌어지는데,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다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평양, 뭐 이런 해주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다 북쪽이 교세가 썼어요. 그래서 1900 여기 요게 요 밑에 있는 요게요. 광복 당시, 그러니까 그 해방 직후죠. 해방 직후 북한에서 통계낸 겁니다. 이 천도교인이 169만 명이라고 그러고, 또 불교도가 37만 5천, 개신교가 20만, 천주교가 5만 7천 이렇게 교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 5년 뒤에, 그러니까 해방되고 한 5년 뒤에 그 문재경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 같은 걸 모아서 다시 통계를 냈더니 286만 명으로까지 집계가 됐어요. 아마 이게 가장 북쪽에 가장 교인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뭐 천도교인이 작성했으니까 뭐 부풀려진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큰 종단이었던 건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북한에서는 천도교가 가장 큰 종단 아닙니까?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북한에서 발표하는 이 종교인 숫자로다가 천도교인이 15,000명입니다. 전교실, 그러니까 전교실은 말하자면 교당 같은 거죠. 그런 교당이 800개 있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천도교 청호당 당원 숫자는 1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 더 많아요. 요거는 천도교인이 아니더라도 천도교 청호당 동학이념에 동의하면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남북이 공동 의식을 같이 했고, 공동이라는 의식을 같이 했고, 또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했고,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북한하고 특히 이런 민족운동판에서는. 근데 가장 동학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3.1 혁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식을 같이 했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독도 수호라든가 이런 거 공동수능수를 통해서 민족식 자각시키는데 또 기여를 했다. 그래서 민족운동의 주요 단체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요건 통일방안인데요. 2002년에 완성이 된 통일방안이에요. 이건 천도교단이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자주 통일방안인데, 이거는 북한에도 보내갖고 북한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통일방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만나서 이걸 전달해 주면서 학술대회를 같이 하자라고 제의했는데 이걸 못 이뤘어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이 민족자주 통일방안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번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쭉 얘기 있으면 시간 관계상 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민족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이렇게 이상적 민주국가이고 도덕적 민주국가이고 동기일체의 자유순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이고, 또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문명국가를 우리가 목표한다. 그리고 통일방안이 4단계 통일방안을 민족자주 통일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융화 통일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완전 통일, 동기일체 통일다 해서 통일하자라는 쪽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흡수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전쟁 통일도 불가능하고, 이제 있다면은 서로가 공존하는 평화 통일이어야 돼요. 근데 그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중립화 그러다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천도교의 통일론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중립화 평화 통일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뭐 결론입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통일을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동학은 언제든지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힘이지만 저도 뭐 힘이 닿는 데까지 남북 통일 운동에 또는 협력 교류하는데 좀 참여할까라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원불교의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라는 주제로 영광대학교 박광수 명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불교가 한반도 정책을 위해서 어떠한 시대 정신으로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상생의 구도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북한의 종교계와 어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과 학술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이고 실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들이 과제인 거죠. 2001년도 3월 그 금강산에서 원불교 대북 지원 창구 개설에 합의를 하면서 직접적인 인도 지원 사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민족통일 대축전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죠. 이때 처음으로 민항기가 뜹니다. 그래서 민항기가 떠서 바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타고 가보니까 직선으로 가가지고 가는데 5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중국을 통해서 갔다고 한다면 이때 처음으로 민항기가 뜨면서 평양을 직항으로 갔던 그런 시절이라 볼 수 있고, 이때의 원불교의 경우에는 조선불교도 연맹 대표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그때 공동회담을 갖고 그리고 서로가 그 교류 협정을 맺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성과 밑에 깔린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종교계 인사들의 끊임없는 교류,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민간 교류, NGO 단체를 통해서 남반에 있는 NGO들이 북한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못 갈 때는 국제적인 NGO 단체들에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NGO 단체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원불교는 그런 부분을 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직접적인 교류도 하면서 국제적인 종교 협의체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세계불교도의회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을 때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북한 종교 불교계 지도자들을 초대를 해서 세계불교도의회에 참여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때 또 협의를 해서 그때의 빵 공장을 짓기로 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밀가루 공장을 짓도록 해서 어린아이부터 일정 부분 조선불교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도움을 주게 하고, 그리고 전혀 조선불교도 협의회에 도움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선불교도 협의회에서 알아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빵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2005년도에는 평양 국수공장 지원 합의서에 개설을 해서 이때의 평양 국수공장의 어린이 급식 지원 및 유아용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도 원불교 내의 교정원의 대표들은,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북한을 끊임없이 방문을 하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 당시는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질 때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종교계 지도자들도 북한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끊임없이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는 7대 종단이 함께하는 KCRP가 광복 76주년을 앞두고서 비핵 평화공동선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지원한 액수는 약 한 5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 내에서 자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대북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종교계 지도자들도 방문을 해서 북한과의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불교의 경우에는 이제 한은숙 교정원장이, 당시 교정원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의 종교계의 경우에는 상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신뢰 회복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신뢰를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NGO나 종교계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남북 종교 교류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평화 통일에 대비해서 상호 이해 협력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회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게 종교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교류도 중요하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종교 협력 단체들하고도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의 경우에는, 북쪽의 종교계의 경우에는, 또는 아시아 종교 평화회나 세계 종교 평화회나 이런 부분을 자신들이 직접 참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서 북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남북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종교학이나 민족학 관련 학자들이 전문적인 공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요. 역사에 대한 가르친 정도가 다릅니다. 북한과 남한의 역사관 자체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북한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관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5년도 6월에 시작한 이재명 문민정부가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한다면 뭐냐? 비침략, 평화협정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신뢰가 축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정부와 비정치적 교류가 확대돼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반도는 상처의 땅 아닙니까?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한에 말씀하신 대로 약 1000만 명 가까이 희생자들이 생겨지고 1000만 명 가까이 남북 가족이 이산 가족으로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 세계의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많은 외국인들이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낙후되었던 한국이 정말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한국으로 발전했냐?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홍익인간 사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고통을 치유하고 대립과 원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원과 상생의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듯이 상생 철학은 혐오와 차별의 문제, 문화적 우월주의가 난무하는 오늘날 세계 질서 속에서 인류가 재발견해야 할 윤리적 나침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 민족 종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 종교 통일운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인터뷰에 이사이신 이창구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이제 통일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남북회담을 16번 참여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가장 큰 이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막히는 장벽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천도교, 대조교가 일제 시기에 그 협력한 그런 우리 민족사에 위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오히려 박수받는 게 아니라 그냥 탄압받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우리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분단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통일의 구심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6.25를 체험하게 되죠. 우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98년도부터 10년간 금강산 관광은 뭐 여기 대부분 다 다녀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이러한 금강산 관광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6.15 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종교의 통일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년 12월 30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은 바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최악의 상태로 이제 가게 되죠. 2025년 5월 19일 날 북쪽에서 백두에서 송화까지 조선의 아침이 밝아오는 곳에서라는 그 노동신문 연재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결국 그동안 우리가 써온 백두에서 한라산까지라는 이 표현이 북쪽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종교 통일운동 시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죠? 1965년에 우리 갱정유도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통일 이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했던 중요한 내용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원미소용하고 환남북민 하자. 지금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1965년 군사정부 아래에서 남북민이 화합하자 또는 미국과 소련의 문제를 거론한다. 이것은 사실 금기되는 용어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정유도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선언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사진이 60년 전 갱정유도가 서울시청 앞에서 전개했던 그 서울평화 시위운동입니다. 요 맨 앞에 계신 분이 한양원 회장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종교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민족종교가 그동안 해온 것 가운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죠. 네. 90년대 초에 대종교 안우상 총전교님이 개천절 남북 공동 국경일례를 제안했어요. 이것이 이제 개천절을 남북이 개천절을 소개로 한 매개로 한 첫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신도성 통일부 장관이 장관 이후에 남북 통일 개천 대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 당시 제가 92년도에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신도성 장관님을 전 장관을 모시고 제가 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 북한 사이에 큰 변화가 온 것인데 바로 이제 평양 단군릉 발굴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94년에 개건 단군릉 이제 개건이라고 하는데 개건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재건축을 했다는 얘기죠. 있는 단군릉을 다시 고쳐야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직전까지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했느냐? 단군은 신화였지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사상에 당연한 거죠. 단군을 부정했었죠. 그 다음에
요 94년 단군릉 개건 이후부터 이제 신화의 신화를 역사로 인정하고 홍익인간 단군 사상을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군릉을 10월에 이제 개건한 다음에 대종교에서 단군의 존영, 천진이라고 하죠. 단군 존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이에 중대한 일이 생기죠. 94년 10월 단군론 완공식을 앞두고 94년 7월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이때 안우상 대종교 총전국께서 95년 4월 11일 날 미립국을 하게 됩니다. 왜 미립국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안우상 박사가 북한에 가는 걸 용인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니까 지금 남북 정세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못 가게 말렸는데 안우상 박사가 당시 95년도에 있으니까 안우상 박사가 1902년생입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노령이시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몰래 월북을 하게 되죠. 물론 북경을 통해서 미립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안우상 박사님은 이제 99년도에 4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때 이제 민족 종교가 이제 이 안우상 박사님이 개천절 행사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안우상 박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한양원 회장님이 문병을 갔을 때 안우상 박사님이 앞으로 일은 우리 한 회장이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양원 회장님이 2000년 3월 29일 날 북경에서 장제원 조선 종교인 협의회 장제원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고요. 이때는 민족 종교의 대화 파트너가 조선 종교인 협의였기 때문에 유미영 회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회장이 이 내용을 유미영 회장한테 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양원 회장님과 천도교 유미영 회장과 만나게 되죠. 아무튼 그 사이에 2000년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남측이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한양원 회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구성하게 되고요. 북측에서는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그 천도교 그 위원장이 이제 회장을 맡아서 남북한 대화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유미영 위원장은 이제 천도교 대표신데 사실 북쪽에는 천도교가 대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천도교 위원장이 겸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과의 대화 채널을 위해서 천도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남쪽과 개천절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3일 날 역사적인 남북 공동 개천절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남쪽에서 100명이 가게 되고 10월 3일 날 평양에서 단군릉 개건 이후에 이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그 개천절 행사 단군의 제사 지내는 걸 단군제라 이렇게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단군을 부를 때는 단군 성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천절 행사가 2002년 10월 3일 날 있었고 아울러서 남북 학자들이 같이 이제 학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5일에도 개천절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요것이 바로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 기념식 이후에 한양원 회장님과 유미영 위원장이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남북 정세가 좋아지면 저 기념 식수한 나무를 가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거대한 개천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만 평에 달하는 북한의 단군릉입니다. 1994년도에 완공을 했다고 해서 저 계단 올라가는 계단 수가 1994개지요. 높이는 70m. 우리 이 개천절 공동행사는 2002년도, 2003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 3번 이루어지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그냥 공동 성명서만 발표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결의월 민족종교가 독자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금강산에서 2006년 4월 1일 날 금강산 우리 결의 단합대회를 우리 민족종교와 결의월이 합해서 같이 이 행사를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행사에 이제 7대 종교가 같이 연합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의월 공동 행사를 하는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북쪽한테 결의월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또 북한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은 남쪽에서는 결의월을 주장을 했고 북쪽에서는 우리가 결의월이라는 말 안 쓰니까 그냥 자주정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자주정신 결의월 이렇게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그 안양원 회장님은 우리 결의 단합대회를 갖는 것은 결의월 살리기 운동이 남북 공동 출범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장지현 조선 종교협의 회장은 사실 그때 이제 적십자 북쪽의 적십자 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지현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북쪽의 결의월 살리기 지부장을 맡겠습니다. 딱 그렇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6년 4월 1일 금강산 행사 때의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을 했고요.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종교의 통일운동의 모든 시발점은 2003년 11월 22일 날 인류 상생 평화 선언문을 천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상생과 평화라는 두 가지 이념을 우리 내부의 남북의 공동체 사이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체 사이의 이념으로 이때 이제 상생과 평화를 제시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남북한 평화 공동체, 인류의 평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걸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나온 말이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이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말, 우리 민족끼리 이 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 우리 민족끼리 뿐만 아니라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가 세 번에 걸쳐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은 뭐냐? 그것은 94년도 평양 단군릉의 개건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단군릉이 94년도에 개건되지 않았으면 제가 2000년 그 6.15 선언이 나왔을까 저도 의심해보고요. 또 우리 민족 종교가 가서 개천절 공동해설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단군릉을 짓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단군을 신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전혀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얘기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2094년에 평양의 단군릉이 개건되면서 결국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족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이 단군의 단이 가지고 있는 이 박달, 그 빛, 평화의 빛, 뭐 통일의 빛, 요즘 빛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빛이 기르는 바로 단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어렵죠. 그래서 우리 민족종교인들은 항상 궁즉 통이요, 구감은 통하고 극즉 단일화. 극에 달하면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원시반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적대적인 그런 지금 남북이 빙하기를 걷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빙하는 또 해빙으로 가면 해빙은 한순간에 가거든요. 봄날에 눈이 녹는 건 한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녹아버려요. 그렇듯이 남북관계도 이 빙하가 해빙으로 바꾸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아마 이 남북관계의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은 10월 달에 열릴 예정인 경주 아펙 정상회의가 아닐까. 이때 만약에 트럼프나 또는 시진핑이 경주에 오게 된다면 우리 남북관계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새 정부도 그런 데서 탄력을 받아서 남북관계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승용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주제로 사실 연초에 아마 학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이렇게 미리 잘 내다본 건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의적절한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기조발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비록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다 하더라도 70년 동안 분단 체제를 지속시킨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다. 우리 내부의 문제다. 뭐 이런 어떤 명쾌한 답변을 좀 주셔가지고 오늘 기조발제에 감동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이 발표하셨습니다. 대종교, 천주교, 원불교, 그다음에 민족종교협의회 이렇게 이제 종교별로 이렇게 민족종교협의회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그 네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다들 민족종교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의가 별로 또 거론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토론 시간에 그걸 중점적으로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민족종교가 이런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방향성에 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현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종교 전리이신 민희롱 선생님의 대종교의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역사적 형성과 현대적 의의는 대종교의 핵심 사상과 역사에 대한 종합적 해설에 가까운 글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종교의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충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주제들이 뚜렷한 뜻 없이 펼쳐지고 있어서 논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논평의 지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민족종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평자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글에서 대종교 남북 문제 해법의 함수가계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토론 시간에 대종교의 다른 어르신들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전 3부작을 실시하고 있는 게 그 첫 번째 전시로서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라고 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와 연동된 학술 포럼을 6월 13일 날 했습니다. 주제가 우리 오늘 토론 주제와 연관되는 주제인데요. 대종교와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통일이라고 한 주제로 기조발제와 선호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논문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열렸던 그 학술 포럼 대종교와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통일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술 포럼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을 통일 실현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 그러한 결론점을 가지고 디자인된 학술대회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보다는 이제 제가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경진 교수님께서는 동학천독의 남북교의 역사에 대해서 분단기부터 2010년까지 역사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0년 이후 내용은 이제 앞의 내용에 비해 조금 약간 간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 이후에 이제 남북관계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추는 이제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2010년 이후 남북 천도교의 교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영규 교수님께서는 동학 천도교의 민족통일론이라는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 거대 담론과 더불어 이제 단계별 실천 내용까지도 이제 6가지 이제 상세하게 연구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실천 운동이랑 이제 담론의 이제 단계별 내용이랑 혹시 연결점이 있는지 그러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발표문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학술대 전체에 관통하는 질문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특히 이제 동학 천도교 입장에서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의 세 가지 내용 질문을 이제 끝으로 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것은 남북 교류가 이제 본격화된 거, 특히 동학민족 통일회와 천도교 청우당이 교류된 거 위주로 다 제가 이제 글을 썼던 거고요. 2010년 이후에도 왕왕 있었지만 활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2010년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류를 단절시켰거든요. 제가 남북 교류에 마지막 참석했던 것도 2018년에 개성회담에 가서 개성에서 만났던 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민족통일운동 방안으로서 6가지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신개벽운동, 또 그리고 그 민족정신 선양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천 사상 선양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삼경, 경천 경인 경물 사상이죠. 삼경 세 가지를 공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삼경 사상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제 남북화 5번째가 이제 남북화해 운동,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종교화합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국내적으로 다 운동을 하면서 남북 교류에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기여하자. 그러니까 남북 교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우리 남쪽 사람들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6가지 운동을 병행해서 하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설명에는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통일 정책을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동학천도교의 입장은 뭐냐. 이게 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족종교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민족종단 차원에서의 운동은 뭐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동학천도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학천도교는 일단 뭐 북한의 파트너가 있어요. 명백한 파트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뭐 단절시켜서 우리가 교류를 안 하는 것뿐이지, 이게 조금만 열리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또는 뭐 특히 이제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를 좀 이용하라. 지금 단절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끊을 게 아니라 비밀 라인으로다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를 좀 이용하라. 우리는 뭐 바로 파트너가 있고 또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결될 여지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정석입니다. 저는 우리 박광수 교수님의 그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원불교 입장에서 기왕의 통일론, 특히 이제 예시해 주신 좌산의 통일대도론, 이건 거의 평화 통일론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해석할 것인지, 그러니까 평화론으로 이것을 재평가하고 재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일론을 근저에 두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통일론을 빼놓는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서 성선생님 또는 이제 원불교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좌산 이광정 목사님의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남한에서는 무력 통일, 흡수 통일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라. 그 다음에 북한에는 뭐냐, 무력 도발, 적화 통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개념 속에는 평화적인 협정의 과정을 통해서, 또 평화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한민족이 근본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통일한 말을 거의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안을 했듯이 아마 남북 교류 협력부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당히 이제 교류 협력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것, 다만 평화적인 협정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김광중입니다. 본 발표문은 지난 2006년부터 14년까지 남북 교류 실무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이창구 박사님이 그동안의 민족종교 통일운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글입니다. 그간의 민족 종교 통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발표자의 뚜렷한 견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에 3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과 북, 민족 종교 간의 유대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둘째, 문재인 정부 당시 민족 종교 통일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셋째, 민족 종교 통일 운동에 가능한 남과 북의 대화의 주체는 어디인가? 또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또 사단법인 결의할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남북 간에 이제 우리 민족종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쪽에는 천도교, 그다음 이제 원불교 2개 교단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쪽에 이제 대종교가 없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사실 이제 북쪽의 대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천도교 이제 유명희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우리 민족 종교 간에 서로 이제 소통한다는 것도 좀 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북쪽에서 주로 이제 그 북미 회담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결렬이 됐잖아요. 아무튼 그런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에는 금방 막 더 큰 일이 생길 것처럼 했지만 결과가 이제 북미 회담 하노이 결렬로 끝나다 되니까 결국 그 사이에 종교가 들어갈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민족종교협의회하고 결의를 살리기 운동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민족종교협의회는 이제 개천절 중심으로 이제 북쪽과 대화 파트너를 정해서 그 개천절 중심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의를 살리기는 이제 한양원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려고 했던 게 무슨 사업이냐면 조선 종교인 협의회와 이제 독도 그 규탄대회를 하려고 한양원 회장님 모시고 북경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걸 논의를 하다가 이제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독도 문제를 결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일단 거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원불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동북공정 문제 이것을 이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결의는 역사 문제를 가지고 북쪽과 소통하는데 민족종교가 차원에서 만난다면 2가지 주제는 예를 들면 개천절 공동행사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역사 문제, 이것이 이제 주로 주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민족 종교가 세월이 좋을 때 고개를 내밀었다가 또 세월이 나빠지면 들어갔다가 과연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가 과연 민족 종교가 뭘 했는가, 학자들이 뭘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님들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상일 교수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했냐, 민족 종교를 포함해서 소위 뭐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잖아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북한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서 북한에서 그 능라도 경기장에 그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까지 하게 해줬어요. 남쪽 대통령을. 그럼 뭐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와서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 핑계는 되죠. 문재인 정부가 워킹그룹
미국과 워킹그룹 만들었고 걔네들이 허락을 안 해서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북한에서 보건데 김정은이가 보건데 도대체 남쪽 대통령이 권한이 뭐 있냐 이거야. 약속 가서 북한에 가서 다 해놓고 가서 미국 핑계대고 하나도 안 할 거면은 그걸 뭐하러 약속했어? 그 정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남쪽 대통령이야? 라고 걔네들이 신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야 남쪽은 앞으로 상종하지 말자라고 이제 서서 얘기된 데다 이제 완전히 무지막지한 윤석열 정부까지 등장하고 나니까 야 이건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는 거래 필요 없다. 차라리 딴 나라로 살자. 민족 얘기도 하지 말고 다 딴 나라로 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지속돼 온 겁니다. 이거 다시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을 때 이게 이 뭐 한두에 갖고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정부가 노력은 하겠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윤석열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을 뽑아놓은 죄 때문에 뭐 내가 투표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선택한 죄로다가 우리는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종교계만큼 그 부담 없는 데가 없어요. 남북 교류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간의 교류라든가 또는 기업의 교류는 쉽지 않아요. 걔네가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이권이 연결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종교는 사실 좀 편안하잖아. 서로가 좀 부담도 없고. 그래서 종교계의 교류가 제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북한이 저는 민족이라든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걔네가 문 닫는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두들기고 그러면 문을 열릴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도 뭐 정부 간의 교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라인으로다가 종교계의 라인을 좀 뚫어라. 종교계의 라인을 좀 활용해라. 그래서 민간 교류 허락할 때 종교계부터 허락을 해갖고 종교계부터 부담 없이 좀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쓰는 게 이재명 정부도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북을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민족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회에 가서도 제가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통일부라는 부서 명칭을 남북 협력부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통일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지금까지 뭐 비핵 3천이니 또 통일 대박이니 심지어는 건의까지 나서가지고 통일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되니 그 통일은 결국은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망치라는 얘기, 미국의 힘을 빌어서 그 통일이라는 얘기는 곧 북한으로서는 듣기 싫은 얘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민족 종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생각에는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듯이 말 대접이라도 북한을 좀 칭찬했으면 쓰겠어요. 이제는 뭐 비핵화라는 말고 하지 말았으면 쓰겠습니다. 비핵화하면은 북한 망하라는 얘기인데 그 실현 불능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족 자주입니다. 우리 민족 종교는 다 자주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 종교는 조금 북한이 많이 알고 많이 그 자주 정신을 지킨 건 사실이니까 그런 정신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남북이 통일하지 말고 이제 통을 하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역시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통일이라는 것이 악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이 필요하다 싶은데 남북이 통하려면 사실은 북미 통하지 않으면 이게 또 장애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북미 통할 수 있게끔 지금 그 트럼프 정권이 아주 재미있는 정권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북미 통해가지고 남북 통하는데 잘 활용을 하면 큰 기회를 잡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보는데 정부 내에 관여한 사람들도 우리 민족 종교 이 협의회 등등 우리 단체도 그것을 잘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그 트럼프가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어떤 그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민족종교 남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양원 회장 계실 때부터 여러 번 저희도 북쪽을 다녀왔습니다만 혼자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좋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러나 여기 민족종교 회원교단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열리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민족종교에 대해서 많이 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앞길로 나아갈 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두 같이 박수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